이어서 가보겠습니다. 자, 이제 5회차입니다. 5회차. 자, 다문화 국제학교 일정 사항상 9번의 멘토링을 채우기 힘들어서, 왜냐면 중간에 뭐 수학여행도 있고 뭐 현장 학습도 있고 이 수요일 날이 좀 여러 가지 행사가 많아요. 하루에 2시간 멘토링을 진행하고 1시간당 한 회차로 쳐 하루에 2회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이제 2번씩을 하는 거예요. 이야기를 멘토에게 얘기해 줬고, 멘토와 더 친해질만 하면 다문화 국제학교 일성의 문제로 보지 못하게 되니 멘티도 저도 아쉬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열심히 해보자 하였고 한국어 교재로 공부를 시작하였습니다. 멘티에게 다음 주 시험이라는 것을 듣고 한국어 시험 범위를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딱 지난주 공부했던 내용까지가 시험 범위였고 진도를 나갈지 복습을 할지 멘티에게 물어봤더니 진도를 나가자고 했습니다. 그렇게 수업을 시작했는데 어휘 부분에서 물어보는 단어를 늘 문장을 알려주었습니다.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여보세요? 전화번호가 어떻게 되세요? 등 그림을 보고 상황에 맞는 말을 선택해서 쓰는 활동을 했습니다. 멘티는 잘 적은 듯 싶다가 보기에 있는 것을 보고 적는 것 같길래 보기에 나와 있는 것을 가리고 써보라 했더니 조금 버벅거리긴 했지만 잘 써내려 갔습니다. 이후 문법 및 표현 부분에선 뭐뭐지요, 뭐뭐이지요와 뭐뭐 하고 있다를 알려주는 과정에서 그림을 보고 어떤 단어인지 모르는 단어가 생겼었습니다. 그 단어는 수용이었고 무작정 수용이라고 알려주는 것이 아닌 멘티가 생각해낼 수 있도록 도와줬습니다. 멘티는 한참을 고민하였지만 알아내지 못하였고 제가 그래서 그림을 보고 이게 베트남어로 무엇이냐고 물어봤더니 이건 또 뭐예요? 베트남어인데 저도 잘 몰라요. 이거는 수용이라고 알려졌습니다. 다음 시간에 물어보기로 하였고 꼭 복습을 하기로 약속하였습니다. 이후 잠시 쉬었다 다음 진도를 나갔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요 회차에서는 스스로 단어를 생각해내려 하고 스스로 문제를 풀어나가는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줘서 좋았습니다. 지금처럼 교재를 풀며 공부하는 것도 좋은데 모르는 단어들이 있는 것으로 보아 단어 공부를 같이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자, 6회차입니다. 다문화 국제학교 일정상 9번의 진행을 치우기 힘들어 하루에 2시간 멘토링을 진행하고 1시간당 1회차로 쳐서 하루에 2회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앞 수업이 끝나고 다음 시간은 나머지 진도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은 앞 시간에 했던 뭐뭐 하고 있다의 내용의 응용 활동을 하였습니다. 그림을 보고 주어진 그림과 같은 사람을 찾아 무엇을 하는지 쓰는 활동이었습니다. 이는 그림에서 사람을 찾는 것이 더 어려워 보일 정도였습니다. 그래도 멘티는 빠르게 사람을 찾아내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바로바로 적어내었고 옆에서 도와줄 것도 없이 슬슬 풀어 나갔습니다. 그러던 중 멘티는 강아지와 산책을 하고 있는 사람의 모습을 보고 어떤 단어를 사용할지 머뭇거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산책이라는 단어가 떠오르지 않았던 것인지 모르는 단어인지는 표현을 안 해서 잘 모르겠지만 지난번 수용이라는 단어를 알려주었던 것과 같이 산책이라는 단어를 알려주었고 쓰는 법을 알려주지 않고 발음만 들려주고 받아쓰기를 했습니다. 멘티는 듣고 받아 적는 것을 잘하는 것 같았고 조금의 실수는 있었지만 이번에도 잘 받아 적었습니다. 우리 멘토 대학생이 참 잘 가르치죠. 이렇게 정말 잘 가르치니까 우리 학생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이후 달리기 운동하고 있는 사람의 그림을 보고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며 똑같은 그림을 보고 여러 가지 말들을 알려주었습니다. 달리기 베트남어를 물어보면서 단어를 조금이라도 더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리고 뛴다라는 말을 모르고 있어 알려주었고 발음만 해주면 받아 적을 수 있게 하였는데 쌍기역과 쌍디귿, 쌍시읒 그 같은 쌍점, 된소리, 과와 요거 쌍점과 된소리와 기역대 시그 자음과 구별할 수 있도록 설명해주고 발음의 차이를 알려준 후 발음해보면 받아쓰기도 한 후 넘어갔습니다. 다음은 못의 내용이었는데 앞에 했던 것에 못이라는 글자가 붙으면 부정의 표현이라는 것을 알려주었고 이 문제를 풀었습니다. 부정문에서 못과 안의 구분하는 문제도 풀고 못을 사용하여 부정문을 작성하는 활동까지 한 후 다음 주가 시험인 것을 고려하여
시험 범위가 아닌 진도를 나가고 있었으므로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시험 범위인 것과 이번 시간에 배운 것을 복습하기로 약속한 수업을 마쳤습니다. 참 잘하죠? 수업이 끝나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던 지금까지 여러 번 가져왔던 멘티의 인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멘티의 인형의 이름을 물어봤고 베트남어로 이름을 지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친구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 듣고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문화에 대해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러 멘토링 활동을 마무리했습니다. 이게 친구래, 친구. 자, 모든 단어를 모르고 있는 것은 아닌데 단어 공부를 추가적으로 같이 진행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멘티는 TV 프로그램, 드라마, 만화 등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봐 이것을 통해 한국어 공부를 하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 이제 한국 문화가 외국에도 굉장히 인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참 좋은 것 같아요. 자, 7회차 또 한국 공부입니다. 다문화 국제학교 인정상 9번의 멘토링을 채우기 힘들어 12월 4일 마지막으로 멘토링을 진행 후 보고서를 나눠 작성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멘티와 만나서 지난주 시험을 본 것을 알고 있어 잘 보았다고 물어봤고 잘 보았냐고 물어봤고 한국어 점수 물어봤는데 96점을 맞았다고 잘했다고 칭찬해주고 멘토링을 시작했습니다. 어우 잘했네요. 96점이면 우리 멘토한테 잘 배워서 실력이 많이 들어온 것 같죠? 마지막 수업인 거란 멘티는 아쉬워했고 한국어 진도를 안 나가고 이야기를 좀 더 나눠볼까 했지만 진도를 조금 나가고 난 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기로 하였습니다. 그 진도를 나가는데 멘티는 막힘없이 저의 도움 하나 없이 문제를 풀어나갔습니다. 그렇다고 중간중간 물어보는 질문에 답을 못하는 것도 아니었고 제가 말한 문장을 물음 형태의 문장으로 변형시키는 활동까지 완벽하게 끝낸 후 진도를 더 나아가곤 했지만 주변 다른 멘토링저는 이미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 목표형을 한 장 줄인 후 진도를 마무리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보다 멘티의 한국 실력이 더 많이 늘었던 것 같습니다. 더 많은 내용의 지식을 알려주고 싶었는데 짧은 만남으로 그럴 기회가 많이 없었던 것 같아 아쉬워졌습니다. 그렇죠? 자, 8회차 이번에 편지 쓰기를 했네요. 다문화 학교 일정상 9번의 멘토링을 채우기 힘들어 12월 4일 마지막으로 멘토링을 진행하고 보고서를 나눈 작성으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뭔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마지막 날이니 특별한 활동을 한번 해볼까 하고 편지 쓰기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멘티는 미리 작성해 오기까지 해줘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답변을 한번 작성해 보고자 하였고 최대한 쉬운 말로 작성하였습니다. 편지에 베트남어를 써보기도 하였고 하면서 멘티에게 일상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베트남어 들을 배우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멘티에게 저한테 알려주고 싶은 말이 있냐고 물어봤는데 돈 없어요 라는 뜻의 베트남어를 알려주었고 여행 가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 고맙기도 하였고 재밌기도 하였습니다. 이로써 멘티와 더 친해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자, 우리 멘티가 한국어로 편지를 써줄 만큼 한국어 실력이 많이 늘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SNS 종종 연락하며 지내며 한국어는 한국사에 대한 멘토링 활동 외에도 도와줄 수 있도록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렇죠? 이 편지도 이렇게 썼어요. 그렇죠? 자, 여러분들 이제 마지막 시간은 다문화 일정상 9번의 멘토링을 책임져 12월 4일 마지막으로 멘토링을 진행하고 보고서를 나눠 작성하는 것으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준비한 과자와 음료수를 나눠 먹으며 멘티층들끼리도 자신이 편한 부분을 사용하고 한국어도 사용하면서 담소도 나누고 멘토들끼리도 이야기 나눴으며 힘들었던 점, 좋았던 점, 사소한 학교에서 얘기 등을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멘티들도 자신의 멘토를 친구들에게 소개도 해주고 이야기도 할 수 있었고 저도 다른 멘티들과 시간을 보낼 수가 거의 없었는데 과자 파티를 하면서 다른 멘티들과도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시간도 좋았습니다. 그렇죠? 네, 더 많은 활동을 하지 못해 아쉬웠지만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활동이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이제 이런 기회가 우리 대학생들한테 많지가 않죠. 제가 이거를 이 포천시에서 우리 자이고 학생들한테 이걸 해본 것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다문화 사회가 되는데 그런 소중한 경험이 되는 것이고요. 우리 대학생들이 중고등학생, 초등학생한테 선생님이 돼서 그들에게 도움을 준다는 것이
참 굉장히 여러분들한테 인생에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험을 가지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사회 나가서 정말 소중하게 그런 것들을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은 거꾸로 9장 다문화 교육을 위한 학교와 실천과정 교사에 대해서 이제 해볼 건데요.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1월 먼저 하고 실제를 얘기했는데 오늘은 현장감 있는 거를 먼저 하고 나서 이제 해보니까 또 더 실감이 날 것 같아요. 자, 다문화 교육을 위한 학교의 변화, 다문화 교육을 위한 교사, 다문화 교육을 위한 학교와 교사의 역할에 대한 제언. 요거는요, 사실은 이제 전문 교사에 대한 얘기예요. 물론 여러분들은 한 학기 동안에 뭐 7, 8, 9회차 정도, 짧은 몇 개월 정도 했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제 다문화 교사가 어떤 자세로 학생들을 가르쳐야 되는가에 대한 것들을 한번 보면 여러분들도 전혀 먼 얘기는 아닐 것 같아요. 그렇죠? 자, 학교는 비가시적 환경의 변화에 필수다. 그래서 뭐냐면 공존, 협력, 배려, 문화적 차이, 다름을 인정. 그렇죠? 학교는 교육적 평등, 정의, 자유, 가치와 철학, 실현의 장이다. 그렇죠? 자, 왜 비가시적 환경이 필요하냐? 우리가 보이는 게 있고 보이지 않는 게 있잖아요. 비가시적이라는 건 뭐예요? 보이지 않는 걸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학생들이 다양한 문화적 정체성과 경험 등을 교육적 자산으로 인정하는 학교 정책과 실천 행위 애들의 변화 개혁이 필요하다. 넬슨이라는 학자는 학교는 학생들의 인종, 성별, 민족 등에 대해서 차별 없이 가르치는 것이고 학생들의 성취를 증진하도록 학교가 격려한다. 그래서 비가시적인 환경이 필요하다. 비가시적. 자, 다문화 가정 자녀의 학생 실태. 우리가 앞에서도 많이 이제 얘기가 나왔는데요. 유아기에 한국 발달해죠. 그쵸. 왜냐면 엄마가 한국어에 능수능란하면 어린이가 틀린 걸 잘 교정해주고 할 텐데 엄마가 교정 못 해주니까 아이들이 6세인데 30%만이 정상 발달이다. 그러니까 아마 어머니가 한국말을 잘하든지 또 주위에서 많은 한국어 친인척들이 교육을 시켜주면 좋을 텐데 상당히 많이 떨어지죠. 그다음 왕따 차별이 있다. 엄마 제발 학교 오지 마. 사실은 어린이들끼리는 뭐 서로 그냥 어울려 지내는데 이제 엄마가 오면 확연히 이제 다문화 가족이라는 게 구별이 되니까 근데 그런 마음도 우리가 이해는 가요. 학업 포기, 중도 탈락, 상급학교 미진학 이런 것들이 서울에서는 중도 입국 자녀 아까 말씀드렸죠. 재혼이나 또는 여기 와서 이제 전 남편의 자녀를 데리고 오는 경우나 뭐 이런 경우가 있을 때 초등 56.4, 중등 18.1, 고등 3.1%가 재학한다. 그러니까 점점 올라갈수록 이게 학교를 자꾸 이탈하는 것이죠. 특히 이 청소년들은요, 뭐 거의 뭐 그냥 이런 동구권이나 무슨 전 러시아권 같은 학생들은 그냥 중고등학생만 돼도 어른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이 또 세상이 또 유혹도 많고 험난하잖아요. 이런 아이들을 잘 교육을 시켜서 학교를 잘 다니도록 해야 되는데 잘못하면 나쁜 데 빠질 수도 있고 참 그렇습니다. 중도 탈락률이 높단 말이죠. 초등은 160배, 중등은 200배. 그러니까 이게 참 문제예요. 그럼 결국 우리 이 다문화 가족 우리 학생들이 학교를 탈락하면 어디 가겠어요, 아이들이? 학교가 가장 안전한데 학교를 떠나면 더 위험한 곳으로 가지 않겠어요? 자, 대인관계 부정적 경험이다. 집단 따돌림 인종차별. 이게 우리가 이제 이런 걸 참 조심해야 돼요. 정체성 혼란. 이건 다 누구나 느끼는 것이죠. 정서 심리적 우울증. 자존감이 결여되고 자기 비하 현상이 나타난다.
우리 사회에 다문화 학생은 편견과 차별이 존재한다. 이게 참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처럼 이런 이제 경험을 한 우리 대학생들은 사회 나갔을 때, 아, 내가 대학교 다닐 때 우리 학생들, 멘티들하고 이런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아주 다문화에 대한 이해가 높죠. 자, 다문화 교육을 위한 학교의 변화는 어떤 게 있을까? 학교 내 가시적 환경의 변화가 필수적이다. 그래서 다양한 교육 방법, 활동을 바꾸고 학교 환경에 대한 게시물, 국가, 사진, 물건들도 이 글로벌 시대에 맞춰서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제가 이제 탈북 어린이들 또는 이제 다문화 어린이들을 이렇게 교육하는 거를 현장에서 이렇게 제가 지켜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오히려 다문화 어린이들이나 탈북 어린이들은요, 그 한국 사회를 잘 알아. 왜냐면 걔네들이 맨날 눈 뜨면 바라보고 경험하는 게 이 한국의 사회니까. 그런데 오히려 일반 학생, 우리나라 학생들이, 일반 학생들이 다문화 어린이들이나 탈북 어린이들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래서 오히려 일반 어린이들에게 다문화 어린이들에 대한 다문화 문화, 다문화 교육, 이거에 대해서 교육을 많이 시켜주는 게 오히려 관계를 더 잘 만들어가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다양한 문화적 배경 학생들의 문화를 반영한 환경을 구성해 줘야 되겠다. 학교 내 인력의 다문화적 가치 실현을 노력해야 되겠다. 그다음에 이중 언어 강사, 다문화 학부모 참여 등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이중 언어 강사 뭐예요? 내가 앞에서도 한번 얘기했는데, 정교초등학교 내가 처음에 이제 멘토링하러 이제 순회하고 갔을 때 필리핀에서 온 어린이가 있었는데, 이 어린이가 따갈로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 한국말을 가르쳐야 되는데 우리나라 사람이 가르치려면 따갈로를 모르니까 이 아이를 가르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필리핀에서 온 결혼 이주 여성 어머니가 보조교사로 따갈로로 아이에게 한국말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런 식의 이중언어, 이런 걸 통해서 우리도 이제 외국 나가서 영어로 한국말 가르친다든지 이제 이런 교사가 있잖아요. 이런 게 다문화 학부모가 참여하는 게 좋다는 것이. 그래서 도서관, 식당, 방과 프로그램 등의 다문화적 요소를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학교 내 비가시적 환경 변화하는 방법과 실천. 그러니까 비가시적, 가시적, 비가시적, 보이지 않는 거, 가시적, 보이는 거. 그러니까 다문화 가족 자녀가 학업 중단한 이유가 뭐냐? 여기 보니까 가정 형편도 있긴 있는데요. 가장 큰 게 뭐냐면 친구나 선생님과 관계 때문에. 23.8이네, 그쵸? 이게 물론 이제 가정 형편이 어려우니까 이제 학교 못 올 수도 있죠. 그런데 한국 공부가 어려워서 뭐 한국을 몰라서 이런 건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이제 학교의 관계죠, 관계. 친구들 관계, 선생님 관계. 그래서 이게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환경을 잘 조성해 줘야 되겠다는 얘기가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학교 내 비가시적 환경 변화를 위한 방법과 실천은 뭐가 있을까? 라드선과 빌링스의 연구에 의하면 문화적으로 적합한 교수법 요소는 뭐가 있을까? 교사의 학생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감과 믿음, 학업 성취. 그래서 이게 칭찬과 격려가 중요하다. 칭찬과 격려. 그래서 긍정적으로 칭찬하고 격려하는 게 중요하다. 학업 성취는 시험 성적이라는 좁은 의미보다는 학생들의 균형 잡힌 발달과 자아 실현은 보다 넓은 의미로 이해하고 시작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칭찬해주고 뭘 잘못해도 기다려주고 반복해서 가르쳐주고 하면 조금씩 알아가면 그 아이가 이제 잠재력을 가지고 잘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다문 학생들의 소수자로서의 정체성을 함양하고 전체 사회와 학교 생활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행동할 수 있는 통합적 역량을 계속 내야 된다. 그렇죠?
그리고 교사는 학생들에게 인종적 문화적으로 불평등한 사회 구조에 대한 학생들의 비판의식을 길러주기에 노력해야 된다. 그렇죠? 자, 또한 이제 학교 내 비가시적 환경 변화를 위한 방법과 실천에 뭐가 있을까? 다문화 학교의 특징은 뭐냐? 첫째, 교사와 교직원은 모든 학생에게 높은 기대 수준을 지니며 그들에게 긍정적 태도를 지닌다. 또한 학생들을 긍정적으로 배려하는 방법으로 대한다. 긍정적인 게 항상 중요해요. 긍정적으로. 둘째, 새로 형성된 교육과정은 다양한 문화, 민족 집단의 경험, 문화 관점 및 남녀 양성의 관점을 반영한다. 다양한 문화, 민족 집단 경험, 문화 관점. 셋째, 교사가 사용하는 수업 양식은 학생들의 학습 문화, 동기 유발의 특징에 부합한다. 그렇죠. 아까 우리 이 멘토 대학생이 어떻게 했어요? 이 고등학생한테 계속 자기가 스스로 해결하도록 자꾸 했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힘들지만 자기가 해결했을 때 그게 기억에 남고 자신감도 생기고 실력이 늘어나는 거죠. 교사와 교직원은 학생들의 제1 언어 및 방언을 존중한다. 그렇죠. 못 쓰게 하는 것은 이게 수업의 일환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그들의 이 언어도 또 인정해주고 왜냐면 오히려 이제 이런 친구들이 나중에 이중언어를 잘 해서 뭐 이렇게 취업도 되고 또 이런 양국과 간의 여러 가지 교류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다섯째, 학교에서 사용하는 수업 교재는 문화적, 민족적, 인종적 관점으로부터 온 사건 상황 개념을 반영한다. 여섯째, 사용하는 시험과 평가 절차는 아이들의 문화적 다양성을 잘 반영하고 그러한 시험의 결과 영재반 학급에도 유색인종 학생들을 적절히 배치한다. 그렇죠. 이게 이제 그 인종과 이런 걸 구별하지 않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곱째, 학교 문화의 잠재적 교육 과정은 문화적, 민족적 다양성을 반영한다. 여덟째, 학교 상담자들은 다양한 인종, 민족, 언어 집단에서 온 학생들에게 높은 기대선을 지니고 학생들이 긍정적인 직업 목표를 달성하고 깨달을수록 돕는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다문화 교육을 위한 교사. 동화주의가 뭐예요? 같이 이게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학교에서 가르치는 지식이 보편적인 진리. 그래서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뭐 어디가 우월하고 어디가 열등하고 뭐 이런 개념보다는 다들 그들 나름대로의 다 그 가치관이 있고 선호도가 있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편적으로 학생들이 필요한 것들을 가르치고 교사의 역할은 지식의 전수가 주목적이다. 학생들은 기존의 사회 정치 체제에 순응한다. 요거는 이제 동화주의라는 것은 이 새로운 세상에 동화되는 걸 말하는 거죠. 비주류 집단 학생들이 자신의 언어나 문화를 버리고 주류사회 문화를 습득함으로써 생존할 수 있다는 관점을 가진다. 이런 얘기죠. 이런 관점은 그런 얘기죠. 또 이제 두 번째 인간관계를 강조하는 교사는 서로 존중하고 협력하고 그죠? 다른 나라의 것들을 인정하고 다양성을 인식하고 이런 또 인간관계를 강조하는 교사의 역할도 있고요. 사회적 행동을 강조하는 교사는 뭐야? 학생들이 비판적으로 사고할 수 있게 사회적으로 발생하는 불평등에 도전하여 변화의 주체가 되는 것을 다문화 교육의 목적으로 생각하고 교육 내용으로 노동자 계층, 유색인종, 여성 같은 다양한 집단의 불평등과 인권 등에서 문제를 다루는 그런 것들도 좀 사회적인 시각을 가르치는 것도 필요하다. 그렇죠? 자, 배려를 강조하는 게 뭐예요? 정의, 자유, 그렇죠? 상호 존중, 평등, 가치, 그렇죠? 편견 이런 거를 없애고 그래서 차별과 편견을 제거하고 이런 것들을 그래서 다문화 교사는 다양한 시각에서 학생들을 가르쳐야 된다. 그래서 이제 학교와 교사의 역할에 대해서 다문화적 학교 환경 구축이 돼야 되고
학부모도 같이 참여하고 그래서 사실은 이제 학부모랑 같이 저희 교육청에서 그 진로 체험 학습도 했었어요. 박람회도 그때는 이제 엄마도 같이 오라 그랬어요. 엄마도 같이 와서 뭐 드론도 날려보고 말이죠. 뭐 바리스타 체험 뭐 이런 거 이제 뭐 만드는 셰프 체험 이런 것도 해봤어요. 저희도 어리들과 어머니까지 초대해서 해봤는데 이런 것들을 해봄으로써 부모님까지도 같이 참여하는 것도 해봤고요. 그 다음 지역사회 연대 중요하죠. 시청, 교육청, 대학 이게 다 연계돼서 그래서 이제 교사의 전문성 확보가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수고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